예, 우리의 추억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 주말의 명화의 이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영화와 정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악 들으시면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저도 사실 옛날 생각 많이 나는데요. 자, 영화를 통해서 우리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생각해보는 영화와 정치. 오늘도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오늘은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두 편의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과학과 정치. 음흠. 그 함수 관계에 대한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영화로는 아마 이 작품 딱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난 여름에 개봉했던 영화죠. 오펜하이머. 예. 네. 오펜하이머 감독의 이제 논란 항상 작품을 냈다 하면 사람들 놀라게 하는 논란 감독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예, 그렇죠. 예.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 영화 보시고. 이게요. 예, 이 예. 영화가 사실 뭐냐면 오펜하이머가 원자 폭탄 네, 네. 만드신 분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학 기술이 진보가 이루어졌을 때 진보된 과학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이 분야가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네, 네. 혹시 고려 거란 전쟁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그 신무기 같은 것들 나오는 거 네, 이런 네. 것들이 전부 물론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 과학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무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학은 과학자들이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동원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결국 무기를 만드는 건 정치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인물도 이 과학사에서 과학의 역사 속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든 사람이긴 한데 이게 무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을 또 남기기도 했죠. 과학사에. 이 사람 간첩 혐의도 받았죠. 네, 나중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 처음에는 정말 원자폭탄을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정말 왕대접을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다 해줬어요. 필요한 건 전부 다 해줬죠. 예. 미국 정부가.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핵폭탄을 완성하고 그걸 실제로 또 아시다시피 히로시마 오키나와에 이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 미국 히로시마 정부가 나가사키요. 예, 예. 나가사키. 그 뒤에 미국 정부가 이제 오펜하이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가까지 영화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한 자기 삶 속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하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는 희생시키는 그런 원자폭탄이었기 때문에 또 본인도 그 이후에 갖게 되는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그거 있을 거예요. 보여지죠. 예, 예. 진짜 자기가 만든 그러한 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많은 아무리 적군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이 살상이 이루어지면 진짜 그 좀 양심의 가책은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요. 예. 인간인 이상. 예. 그럼요. 그랬을 때 과학자들에게 던지는 이 딜레마이기도 해요. 이게 예. 당신이 만약에 오펜하이머라고 한다면 과학자인데 당신이 정말 꼭 이루고 싶은 업적에서 세계 최초로 핵폭탄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그 핵폭탄을 통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 그럼 만들겠느냐? 라고 이제 만약에 과학자들한테 누군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흔쾌히 나는 그런 거 안 만든다. 라고 할 만한 학자가 있을까? 근데 네. 저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학자들한테 그 질문하면은 다 안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과학적 진보를 어디에 이게 응용이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응용 분야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그거는 뭐 과학자들 입장에서 그건 알 수가 없을 테니까. 맞아.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맨하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예,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예. 실제로 무기로 사용하는 것. 이제 이런 차원의 것을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과 모든 연구 자원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그런 다뤄지고 있는 것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맨 첫 장면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렇죠. 신이죠. 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 준 덕분에 어마어마한 또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좀 프로메테우스 하면 간이 생각이 나서. 그렇죠. 네.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네, 네.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징벌을 받는데 그 장면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의 맨 첫 장면으로 쓴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오펜하이머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얘기겠죠. 예, 원자 폭탄을 만든 대가로 그가 치러야 했던 말년의 어떤 수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여주는데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청문회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청문회라는 것은 이제 전후에 1950년대 뭐 수소 폭탄인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드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요청을 했는데 오펜하이머가 이미 자기가 연구한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건 거절을 하죠. 난 도저히 못 만들겠다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 손에 어마어마한 피가 묻었습니다. 나는 학살자가 됐습니다. 세상의 파괴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자 이제 국가는 늘 개인이 국가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가는 이 가치가 떨어지면 바로 배신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펜하이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의 목숨을 이제 뭐 실제로 생물학적인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었던 지원했던 여러 가지 군사 기밀과 관련돼서 그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다 박탈해 버리죠. 그리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 오펜하이머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 사람들이 쓴 이제 책략이라고 할까요? 결국 사상이죠. 그 오펜하이머가 대학원 시절에 자기가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나 아니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 운동에 잠깐 발을 담근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영화 속에서는 정말 그 사상에 경도돼서 담근 게 아니라 자신의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문적 동지들이죠. 근데 이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도 그냥 그럽시다 하고 이름 하나 이렇게 얹은 걸로 이제 영화 속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그런 활동을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핑계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공산주의자 간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완전히 이제 과학자로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 상황까지를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로 또 이 고민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그 핵무기를 오펜하이머가 만들지 않았다 한다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핵무기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야에 응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는 만약에 미국에서 이걸 만들지 않았다면 나치 독일이 만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소련이 만들거나 당시 소련이 만들거나 이미 양자 물리학은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폰 브라운 박사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망명한 사람이죠.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고. 오펜하이머는 이제 사실은 미국의 사람이긴 합니다만 영국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오펜하이머 이름 자체는 독일 이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 그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미국에는 그런 학과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간 거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사실 처음에는 뭘 공부했냐면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화학을 공부하다가 이거 내 적성 아니야. 왜냐하면 실험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실험 학문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론 물리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렸을 때부터 칭찬만 들었겠죠. 너는 천재다, 천재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대학 교수가 영화 속에도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대학 교수가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너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천재냐 이런 식으로 좀 모욕을 줬나 봐요. 그 모욕을 받았다고 사과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그 사과를 그건 좀 정상이 범주에서 벗어나네요. 예. 맞아요. 저도 그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독일이 먼저 할 수도 있었죠. 진짜로. 네. 그 독일 얘기하니까 이 저커버그 있죠. 왜 저기 메타. 네, 마크 저커버그. 예, 마크 저커버그. 예를 들면 그 사람 이름이 독일어로 쭈커베르그거든요. 쭈커는 사탕입니다. 네. 설탕. 베르그는 산이잖아요. 쭈커베르그 하면 이게 전형적인 유택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산이에요. 네네. 설탕 동산인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유택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보면.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오펜하이머 지금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다른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죠. 이거 이 암호 해독하는 영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미테이션 게임도 실존 인물을 다룬 전기 영화입니다. 여기서 수학 천재죠, 여기. 예,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앨런 튜링. 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처럼 앨런 튜링도 2차 세계대전에 공헌한 과학자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무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상대방의 무기를 해체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암호 해독.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2차 세계대전 때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체계를 썼어요, 독일이. 아하. 근데 이거를 좀 풀고 싶은데 암호를 풀고 싶은데 도저히 안 풀리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 정부가 이제 네로라 하는 수학 천재들 다 부른 거죠. 그래서 그 팀장을 앨런 튜링한테 시킵니다. 근데 앨런 튜링이 그거를 하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신문에다가 공지를 하죠.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와라. 그래서 정답을 낸 사람들, 투서한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를 내거든요. 10분 안에 풀기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겠죠. 진짜 천재 아니면 못 푸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성이 그거를 5분 만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천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성과 한 팀이 돼서 암호 해독 팀이죠. 둘이 사귀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 그런 것만 기억이 나지? 네. 둘이 사귀죠.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둘이 사귀어요. 예. 둘이 사귀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그 얘기까지 좀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앨런 튜링이 동성애자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시 영국에서는 동성애자가 범죄였습니다.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암호 해독을 통해서 애니그마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그런 컴퓨터를 개발하거든요. 예. 그래서 앨런 튜링이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때 암호 해독을 위해 만든 기계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의 전신인데 그 컴퓨터 이름이 크리스토퍼예요, 또.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크리스토퍼.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두 편에 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무튼 그 크리스토퍼를 통해 독일군의 암호체계 애니그마를 뚫어요. 왜 이걸 뚫기가 힘들었냐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 자정만 되면 이 암호체계가 리셋이 됩니다. 독일군도 굉장히 영리했던 거죠. 이걸 리셋을 해버리니까 자정 넘기 전에 그날 나온 암호를 풀어야 돼요. 근데 엄청나게 열심히 풀긴 했는데 그냥 자정이 넘어가 버리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튜링이 이거는 신데렐라 암호네요. 네. 12시 되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인간의 이 연산 능력으로는 풀 수 없다. 그래서 컴퓨터를 연산 기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그 성능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자가 앨런 튜링이기 때문에 아직도 튜링 테스트라 부릅니다. 성능 시험 하는 거를. 그 사람 이름을 따서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동으로 암호 해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영국군 그 수장이 그래요. 그
지금 1분에 3명씩 아니 1초에 3명씩 죽고 있다. 당신이 지금 암호 해독을 못 하고 있는 이 순간에 3명씩 죽고 있다 지금. 그래야 생명을 살린다. 해서 뭐 수학자들에 따르면 앨런 튜링이 그 이 암호 해독을 통해 살린 목숨이 무려 1,300만 명에 이른다고. 그렇게 많아요. 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선 오펜하이머하고는 조금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게 바로 튜링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다 끝난 뒤 튜링에 대한 영국 정부의 또 대우가 이제 완전히 또 안면 몰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의 속성인가?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 팀이 군사 기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아주 비밀리에 해산시켜버리죠. 그리고 앨런 튜링이 동성애자라고 한 이유 때문에 당시에 재판부에서 화학적 거세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화학적 거세형이란 뭐냐면 약물로 동성애를 그렇죠.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무슨 질환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 약 부작용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42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영화는 거기까지 카바는 안 거기까지 하죠? 다 갑니다. 거기까지 가나요? 예. 제가 왜 그 기억이 안 나? 예.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잠깐 키라 나이틀리라고 하는 그 여배우가 연기한 그 여성 수학자는 학문적 동지로서 그런 튜링의 고통을 옆에서 계속 치유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시대가 튜링이라는 천재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시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마지막 그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과학에서 이게 어쩔 수가 없죠. 네.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자체가 가진 일종의 숙명인데 이거 어차피 어떤 분야이든 응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평화를 위해서 응용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상대가 과학을 이용해서 평화를 깨는 데 이용한다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오펜하이머도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작품들이다. 지금 오펜하이머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적을 남길 수 있는데 위험하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윤리 문제죠 사실. 근데 과학적인 성취 앞에서 윤리가 과연 의미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AI라고 하는 뭐 챗 그것도 맞아요. AI라고 하는 것이 오펜하이머 딜레마의 버금가는 지금 딜레마를 과학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AI 영화도 있었잖아요. 아티피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AI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란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만약에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멈추자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사실은 두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AI도 진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